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림페이퍼 디자인 팁앤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아이디어 알라이언스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앤 코리아의 안혜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송경철 박사님과 함께 디자이너를 위한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강의 들으셨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 두 번째 시리즈로 디자이너를 위한 패키징 개발과 전략이라는 강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특별히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라이어슨 대학교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에 재직 중이신 박종훈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무림페이퍼 디자인 팁앤톡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교수님 본인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학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라이어슨 대학교 The Creative School의 Graphic Communications Management 학과에서 패키징 사이언스와 패키징 디자인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제 주요 연구 분야는 지속 가능한 패키징 시스템과 디자인 분야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이전에는 한국의 한 전자제품 회사에서 패키징 개발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프린팅 기술과 시각 디자인을 동시에 교육하는 캐나다 유일의 4년제 프로그램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관련 분야 학생들을 양성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패키징 분야의 관심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도 최근에는 패키징 교육과 연구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현재 캐나다에서 K프린트의 위상을 높이고 계시는군요. 이번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디자이너분들께서도 전 세계 패키징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를 잘 배워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디자이너를 위한 패키징 개발과 전략에 대한 개요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패키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박종훈 교수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고 제작해야 하는데 우리가 패키징 개발을 할 때 특히 외적인 부분만 고려를 하는 등 패키징이 갖추어야 할 전체적인 기능을 간과하고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디자인이나 개발 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제품 출하 이후에 발견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성공적인 패키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패키징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또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징의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패키징의 정의와 분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면 패키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포장의 의미와 거의 유사한데요.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단순히 어떠한 물건을 싸거나 꾸민다는 의미의 포장의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업 규격에 따르면 패키징은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 걸쳐 제품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 및 형태로 포장하는 방법, 그리고 그 포장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단순히 물건을 담고 장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유통, 마케팅,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 등까지 고려해서 포장을 설계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패키징은 최종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흔히 소비자 포장이라고도 불리는 상업 포장, 그리고 수송 포장이라고도 불리는 공업 포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업 포장은 우리가 식료품점이나 화장품 매장 매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장들인 반면에 공업 포장은 제품이 최종 소비자들에게 가기 전 단계까지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업 포장보다는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업 포장의 예로는 팔렛이나 수송용 목재 상자,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 스트레치 랩 등이 있는데 공업 포장의 경우는 최종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류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상업 포장의 경우는 최종 소비자의 구매 시점에 포장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품 보호뿐만 아니라 판매 촉진이나 브랜딩, 마케팅 같은 다양한 측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장의 단위나 구성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흔히 1차 포장, 2차 포장, 3차 포장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차 포장은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을 말하며 생수를 예를 들게 되면 플라스틱 생수병을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포장은 한 개 이상의 1차 포장과 완충제나 부속물 등을 포함한 포장을 말을 하는데, 예로서 생수병을 여러 개 담고 있는 골판지 상자나 플라스틱 필름 등을 2차 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포장은 2차 포장 이후 추가되는 포장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2차 포장된 제품을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단위 화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팔레트나 플라스틱 필름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낫포장, 속포장, 겉포장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낫포장은 제품 개개의 포장을 말하고요. 속포장은 포장된 화물 내부의 포장을 말하는데, 보통 제품을 외부 충격이나 온습도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합니다. 겉포장은 보통 화물 외부의 포장을 말하는데,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된 제품들이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포장을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나 습기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수 포장이나 방습 포장, 그리고 내용물의 녹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청 포장, 외부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포장, 또한 식품의 산화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공 포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과정에서 제품의 특성이나 목적에 맞는 적절한 포장재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재에는 먼저 종이나 판지, 골판지와 같이 펄프를 주 원료로 하는 재료들이 있겠고요. 식품이나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유리, 알루미늄, 주석과 같은 금속,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들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그리고 폴리염화비닐 등을 들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칭하는 발포폴리스타이렌, 그리고 발포폴리에틸렌 등 같은 경우는 완충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는 우리가 단일 구조로 만들어진 플라스틱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식품이나 화장품 같이 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재질이 합쳐진 다층 구조의 필름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밖에도 최근 환경적인 이슈나 사용자 편리성을 위해서 매우 다양한 포장재들이 개발되고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PLA나 PHA 같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포장이 갖춰야 할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화려한 패키징의 기능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패키징이 갖춰야 할 기능은 제품이 생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사용될 때까지 완벽하게 제품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이쁘고 화려한 패키지를 디자인했더라도 제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폐기 처리되거나 소비자가 사용 시에 불편함을 겪을 테니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또한 제품을 잘 담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 전 과정에 걸쳐서 제품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공급망을 보면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매우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포장 개발 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제품의 파손 또는 변질을 일으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또한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많은 환경적 영향을 배출하게 됩니다. 물류단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위험은 크게 충격과 진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충격은 대부분 작업자가 제품 취급 시 떨어뜨린다거나 가혹하게 취급할 때, 또는 지게차 상하역 시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게차의 포크 타임 끝으로 화물을 밀고 다니거나 급정거, 급가속을 해서 화물을 넘어뜨릴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진동은 보통 트럭이나 철도, 항공기 수송 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단거리 수송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거리 수송이 필요한 수출을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시간의 진동으로 인해서 박스가 갈려서 분진이 발생하거나 인쇄면이 마모돼서 파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컨테이너 내부에 이제 그 2단 적재된 화물이 넘어져서 파손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하고,
또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장을 설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미생물적 위험 등은 보통 가혹한 온습도나 온습도 변화, 자외선 노출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유통 환경을 적절하게 분석하여서 이에 맞는 포장 재료를 선택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포장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창고 환경이 습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 포장의 압축 강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디자인할 때 좀 더 높은 평량의 종이를 쓴다거나 해서 압축 강도를 좀 더 높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제품들은 이제 산소나 수분 그리고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한 제품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로부터 제품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포장재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에 기반한 포장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품 개발 과정 중에 시험을 통해 이러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장 개발 시에 알아야 하는 데이터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제품의 강도, 강성 등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충격, 진동, 온습도, 고도 등 이 물류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장재들의 물성에 대한 데이터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일부의 경우 물론 시간이나 비용 등이 필요하겠지만 모두 측정이나 시험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한 데이터이고 이러한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면 포장 개발 단계에서 예를 들어 유한 요소 해석과 같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포장의 제품 보호성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그동안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디자인하는 제품과 패키징 그리고 그 패키징이 공급되는 물류 환경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포장을 설계하는 것이 포장 정합화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포장 개발 후에 유통 환경 신뢰성 시험을 통해 사전에 파손을 예측하고 필요하다면 디자인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자사 유통 환경에 따라 만들어진 신뢰성 시험 기준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시험 규격을 참고할 수가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통환경 신뢰성 시험 기준으로는 국제안전수송협회 ISTA에서 제공하는 시험 규격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장의 주요 기능은 유통 및 물류 합리화 그리고 물류 경제성입니다. 포장은 물류단의 가장 첫 번째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처음 설계하는 1차 포장의 구조와 치수가 결국 2차, 3차 포장의 치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팔렛당 제품 적재량 그리고 화물 컨테이너당 제품 적재량 그리고 이에 따른 물류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예로는 팝스프로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에스코사의 K-PAC이라는 상용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부 회사들에서는 자사 물류 시스템에 맞춰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장은 담고 있는 제품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있어서 포장은 사용하기 편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예로는 개봉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이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원형보다는 사각형, 작은 직경보다는 큰 직경이 개봉이 용이합니다. 타겟 소비자의 일반적인 힘을 실제로 측정하고 고려해서 오프닝이나 구조를 설계하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최근에는 패키지 구조에 따른 개봉 용이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디자인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패키지 그래픽적인 요소도 사용 편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품 패키지 중 적절한 위치에 간단 명료하게 시각적 요소를 배치를 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패키지의 개봉이나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패키지의 경우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또는 형광색 등을 사용하여 개봉이나 사용과 관련된 주요 부위에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패키징 개발을 할 때 최종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많이 고려하는데 포장이 물류단에서 취급될 때 취급 편리성은 흔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류단에서의 포장 취급 편리성은
물류비, 특히 작업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업자의 취급 편리성까지 디자인 시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예로 골판지 상자 손잡이를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제품당 작업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제품의 무게를 고려해서 적절한 인원이 가장 쉽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계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 새로운 규제나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더 넓은 범위의 취급 편리성, 예를 들어 재활용 편리성이나 반품 편리성까지도 고려하는 포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패키지 디자인에 따른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디자인 구상 단계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키징이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주요 역할로는 상품 정보 표시 및 전달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패키징 그래픽, 즉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기능을 하는데요. 먼저 각 나라마다 반드시 패키지에 표기되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법규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제품명, 제조사, 용량, 영양성분, 위험성, 포장재 종류 등이 있고, 보통 이러한 상세 내용들은 라벨로서 부착이 되거나 인쇄돼서 전달이 됩니다. 특히 의약품이나 식품의 경우 이러한 필수 정보들이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혹시 디자인이나 인쇄 과정에서 오타 또는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감리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판매 촉진성이 있는데요. 포장은 매대에서 경쟁 제품 대비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도 있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상품의 브랜드 가치 또한 상승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패키지 디자인 시 소비자 행동, 마케팅, 브랜딩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특정 패키지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적인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물론 전적으로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마케팅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들도 있지만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모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정량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현재 뜨겁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탄소 중립 발전의 일환으로 패키징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패키징 디자이너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친환경 포장과 관련된 이슈 중 가장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이슈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환경 오염이 있습니다만 패키지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친환경 패키징 디자인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단지 어떤 포장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포장의 다양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며 느끼셨겠지만 패키징은 단순히 그래픽 디자인이나 구조 디자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매우 다양한 분야와 연결이 되어 있는 융합 분야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패키징 개발을 위해서는 패키징 가치 사슬에 연관된 마케팅, 구매, 재료, 기계, 인쇄, 제조, 물류, 환경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집에 전시만 하고 두고 보려고 패키지를 디자인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한 패키지를 생산해서 제품을 잘 담고 보호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사용 후에도 환경에도 최소한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전체적인 패키징 가치 사슬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업에서 겪게 되는 패키징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비용적인 부분, 품질, 그리고 일정에 관한 내용들일 텐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이 패키징 가치 사슬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과 이해가 없이 각자의 업무에만 집중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는 그래픽만, 구조 디자이너는 구조만, 라벨 디자이너는 라벨 하나만 신경 쓰게 될 때 본인 담당 이전이나 이후 과정, 더 나아가서 전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이런 경우에 전체적인 포장 재료비나 물류비가 상승하게 되며 품질은 떨어지고 일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패키징은 제품, 물류, 소비자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시스템 기반 패키징 디자인이라는 컨셉입니다. 시스템 기반 패키징 디자인이라는 컨셉은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패키징 가치 사슬을 파악하고 개발 프로세스 기간 동안의 팀 간 또는 협력사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서 결국 모든 요건에서 최적화된 패키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무림페이퍼 디자인 팁앤톡, 디자이너를 위한 패키지 개발과 전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패키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패키징의 디자인과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박종훈 교수님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매일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